안녕하세요. 오프닝 벨 2부의 문을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행의 박주연입니다. 먼저 첫 코너는 영화 속 기업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다양한 경제나 기업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영화를 빌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훈식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네. 먼저 승자의 저주라는 이 단어부터 얘기를 나눠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요새 어떤 내용? 승자의 저주라는 어감이 저주라고 하니까 요새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기업들이 이렇게 뭐 M&A 과정에서 보면 항상 그 승자의 저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최근에 KG그룹이 상용차 인수했었죠. 거의 뭐 인수 마무리 단계인데 이번 상용차 KG그룹의 상용차 인수에서도 뭐 승자의 저주란 말이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기업사를 쭉 보더라도 이 승자의 저주 이쪽이 계속 이렇게 일종의 화두로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언급이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유래가 됐냐? 사실 경제학적인 그런 부분이 모두 미국에서 거의 다 미국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1950년대에 미국 석유 기업들이 멕시코만 그 석유 채굴권 네네.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어떤 경쟁이 좀 치열하게 됐죠. 네. 그래서 한 기업이 당시 돈으로 2천만 달러의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장량 가치가 1,000만 달러밖에 안 되었다. 그 정도의 반밖에 안 되었다. 이래가지고 승자의 저주 말이 유래가 되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그때 이쪽 입찰에 참여하게 대한 기업의 엔지니어 3명이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이 승자의 저주, 영어로는 위너스 커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을 처음으로 언급을 하면서 저는 경제, 경영 환경을 문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이 말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경쟁에서 승리를 한 거는 그럼 굉장히 좋은 일인데 웃을 그렇죠. 수만은 없는 아이러니한 이 상황을 빗댄 표현이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고사가 쓴 것 중에서 이와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뭔지 아세요? 다른 생각은 세옹지마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세옹지마 유리가 보면 이렇게 말이 환피를 왔는데 그게 나중에 도망을 가고 나중에 또 암말을 데리고 오고 또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를 하게 되다가 또 전쟁이 안 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쁜 일이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벌어지고 그러한 경우가 우리 고사성어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세옹지마와 비슷한 개념인 이 승자의 저주. 미국의 행동경제학자죠. 리처드 탈러가 이론으로 본격적으로 정립을 시켰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약간 더 경제학적인 의미인데 모든 경제학 쪽에서는 인간을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호모 이코노믹스.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어떤 이 속에 이익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리처드 탈러가 가만 보니까 인간은 그게 아니다. 이 합리적인 행동 그 뒤에는 아주 인간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그런 부분도 개입되어 있다. 혹시 그런 경우 없었어요? 갑자기 어떤 의사결정을 A라고 했다가 갑자기 B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계산기를 두드려 봤었을 때는 분명히 A라는 행동이 맞는데 이게 소문을 듣고 갑자기 이렇게 쭉 자기 어떤 마음이 변해서 감정이 변했다고 하거든요. 그걸 소위 말하는 어떤 행동주의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호모 이코노믹스보다는 인간의 어떤 감정, 그런 곳에 어떤 치우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가 있다. 그게 행동주의 경제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리처드 탈러가 1992년 자신의 책에서 일종의 어떤 승자의 저주를 이론으로 정립을 시켰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정립을 시켰다는 거죠. 예.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승자의 저주가 하나의 어떤 어려운 개념보다는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자잘하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앵커께서는 그런 경험 없었어요? 승자의 저주? 딱 생각나는 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제가 만약에 입시 같은 경우 입시를 하려고 이 선택을 했는데 내가 좀 잘못 선택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네, 가장 그런 비근한 것도 예를 한번 아닐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통 중학교 때 보통 이렇게 외고 뭐 과학고 하면 굉장히 잘 가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뭐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건데 갑자기 외고 과학고는 전부 다 공부 잘하고 뭐 똑똑한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학 갈 때는 그게 일종의 어떤 그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성자의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해서 다른 친구든 일반고 가서 뭐 좋은 대학 뭐 이게 좀 표현하기 근데 스카이로 갔었었는데 만약 네. 뭐 학생이 과학고 외고를 선택해가지고 만 명문대를 못 가게 되었을 때는 처음에 선택할 때는 좋았었는데 이게 3년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네, 그런 그런 결과물을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또 하나 생각난 게 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이 사람과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조건도 좋고 음. 학벌도 좋고 다 괜찮아서 근데 다른 어떤 여성들의 경쟁을 물리치고 내가 쟁취를 했는데 네.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런- 결혼을 했는데 품질리가 됐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고 아니었다. 보니 뭐 거짓된 부분들이 많았다. 이제 이런 것도 좀 승자의 예, 경쟁이라고 그 볼수 부분에서 있는 얘기 건가요? 좀 하겠습니다. 사실 그 성자의 저주를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 쉽게 얘기해서 왜곡된 정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뭐 결혼하려는 그 결혼했던 그 남자가 약간 이렇게 자기 학벌도 속이고 뭐 가문도 네.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건 왜곡된 정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보의 비대칭성이고 또 하나 두 번째 그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 아까 리차드 탈레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속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선택, 성자의 저주가 나타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네. 적절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네. 뭐 무조건 이기고 보자라는 그 심리는 사람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경쟁 심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좀 이게 작용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다 보면 정보가 있어도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아주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네. 특히 경매 과정에 있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네. 뭐 도자기라든지 뭐 고급 미술품을 이렇게 낙찰 받을 때 보면 서로 뭐 $10,000, $20,000 하다가 뭐 갑자기 $50,000 탁 그쵸. 나오면 분명히 저 가치가 $20,000밖에 안 되는데 제가 $50,000 했구나 나 그럼 $100,000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잘못된 네.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예, 승자의 예. 저주라는 예. 사례가. 그러니까 네.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일상사는 사실 의사결정의 자기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어떤 연속선상에 쭉 놓여 있습니다. 내가 뭘 살까 하다못해 신문을 사더라도 뭐 A 신문을 살까 B 신문을 살까 네. 요새 신문 한 부 1,000원 하죠. 1,000원 한 부에 돈을 내면서 어떤 신문을 샀었을 때 자기한테 효용이 가장 클까 그 부분을 그쵸.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계속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의사결정, 네. 그런 의사결정에서 좀 왜곡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네. 소위 말하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자의 저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항상 이제 살아가면서 그 이성적인 판단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이런 승자의 저주를 다룬 영화가 있다고 하는데 네. 바로 2012년에 개봉한 영화 후궁이죠. 예, 예. 배우 조여정 씨가 주연으로 나오고 굉장히 파격적으로 나왔어요. 예, 그렇죠? 예. 포스터 잠깐 나와요. 네. 포스터가 네. 이 영화가 장르가 뭐냐라는 말도 사실 많이 나왔었어요. 이게 뭐 장르를 어디로 사극으로 다룹니까? 멜로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다룹니까? 장르 자체를. 말이 많은데 뭐 네. 에로틱 사극이다. 에로틱 사극이다. 아니면 퓨전 사극이다. 퓨전 그다음에 사극이다. 이게 정확한 시대적인 배경도 좀 모호하다라는 그렇죠, 뭐. 얘기도 있다고 하네요. 그 네. 보통 뭐 조선도 아니고 고려도 아니고 그쵸.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역사상의 어떤 특정 인물을 설정한 것도 아니죠 이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그래서 좀 보니까 퓨전. 예, 네. 퓨전 사극이다. 어떻게 흥행은 괜찮았나요 그 당시에? 흥행은 사실 아주 막 기대만큼의 흥행은 아니었는데 초점이 배우 조여정 씨의 파격적인 그 장면들에만 너무 과하게 초점이 맞춰졌던 걸로 기억이 나요 당시에. 이거 다 한번 보셨죠? 네, 당시에 한번 이제 봤었죠. 근데 뭐 좀 이렇게 좀 네, 굉장히 소감이 파격적입니다. 파격적이다. 아, 근데 이게 스토리도 사실 좀 괜찮았어요. 스토리도 뭐 복수극이라든지 뭐 궁에서 벌어지는 어떤 암투들 이런 것들을 좀 개연성 있게 풀어나가. 사실 전 이 영화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보지를 못했고 제가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영화 스토리라든지 이렇게 뭐
보통 뭐 유튜브 상에 보면 이렇게 좀 약간 예고편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짜집게 했다고 해야 됩니까? 네네. 그런 걸 쭉 봤습니다. 하니까 어느 정도 스토리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당시 또 보면 굉장히 했던 그런 뭐 조효정 씨라든지 그리고 또 누굽니까 남자 배우가 이제 두 분이 나오는데 네. 이제 김동욱 씨랑 이제 김민준 씨. 아, 네. 굉장히 잘생긴 배우들이에요. 굉장히 또 네. 유명하신 분들이죠.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흥행 코드에 이분들도 많은 일조를 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효정 씨도 여기에서 좀 나름대로 좀 그전에는 또 이름도 많이 날렸겠지만 이걸 또 발판으로 해서 그 위에 기생충인가 네. 거기에서도 좀 그렇죠. 연기파 배우로. 인기파배로 실력을 발휘한 측면이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영화는 이제 좀 상상력을 좀 가미해서 어떤 승자의 저주의 부분도 엿볼 수 있는 이런 영화인데 영화에서 보면은 이 김동욱 씨가 성원대군 왕의 이복 동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권력에 욕심을 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조여정 씨가 어떤 여식인 화연을 맡았어요. 그래서 첫눈에 반해서 이분이 대군이 조효정이 네. 그 신참파 댁. 네, 거기 여식인 딸. 화연. 네, 맞아요. 처음에는 거기 조효정 씨하고 누구야? 권유. 네, 권유죠. 권유죠. 그분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졌다가 다시 후궁으로 선왕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근데 화연에게는 이미 그 권유라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성원대군이 이 조여정 씨 화연한테 반하면서 어찌 보면 좀 무섭게 집착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성원대군이 네, 조효정. 그렇죠. 그래서 이 성원대군의 그러니까 그 조효정이 저기 영화에서 맡은 건 후궁이고 그냥 그쵸. 쉽게 얘기하면 조효정, 권유, 네. 뭐 김민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삼각관계 예.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이 화연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을 할 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궁에 끌려가게 되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네, 이제 그렇게 내용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좀 급반전이 이루어지죠. 네, 반전에 반전을 계속해서 거듭해 가죠. 제가 뭐 영화 보니까 다시 이렇게 후궁 들어갔다가 다시 데뷔가 되는 거죠. 네, 나중에 가면은 이게 뭐 사실 이 조여정 씨도 캐릭터가 많이 좀 변해가요. 화연을 연기를 했는데 초반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야반도주를 하거든요. 야반도주를 그 장면 해서 제가 봤습니다. 예. 자기 붙잡히고. 주도적인 네, 캐릭터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키겠다. 운명에 한탄만 하지 않고 이제 뭐 맞서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데 운명을 개척하는 그런 여인들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영화 좀 중반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왕을 또 쥐락펴락 하거든요. 이 화연이 이제 그러면서 그 성원대군이죠. 확 변합니다. 네. 그 선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받은 성원대군. 네, 그렇죠. 그래서 캐릭터들이 좀 굉장히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치열한 어떤 전투를 벌이는 느낌으로 그에 비해서 많이 성원대군은 변해가죠. 굉장히 좀 나약하죠. 성원대군은 좀 엄마죠. 자기 엄마의 그 요즘 말로 하면 마마보이 뭐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휘둘리고 그냥 왕이 돼야만 했던 거예요. 자기 그 엄마의 그런 그늘 아래에서. 그러니까 대비의 어떤 그런 뜻과 네, 의지에 의해서 그쵸. 꼭두각시 같은 왕인 거죠. 왕이 되었고 네. 결국 왕이 되었지만 아무런 어떤 실권이 없는 조금 무능한 왕. 그런 왕이죠. 근데 또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성원대군과 화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했었어요. 네, 이래저래 관계성도 있고. 뭐 요즘으로 치면 이게 뭐 성원대군이 화연한테 뭐 일종의 어떤 집착하는 네. 스토크일 수 있는. 그쵸. 근데 이 화연은 어떻게 성원대군을 사랑했나요? 내용이 이게 제 생각에는 그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아니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에는 성원대군하고도 그런 어떤 합방을 이루는 마지막에 장면도 정사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뭔가 사랑보다는 자신의 좀 목적을 복수. 위해서. 네, 복수. 그러다가 이제 그 죽이는 걸로 영화가 그 끝나거든요. 비너로 이렇게 네. 그 맞아요. 성운대군이 선물해준 그 비너로 이렇게 네. 죽이는 장면을 이제 봤습니다. 그렇게 쓸쓸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네. 이제 결국 결말은 아주 비극으로 끝났죠. 그렇죠. 성운대군은 왕이 되었지만 네네.
성운대군도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음. 성원대군도 그리고 그 이제 권유 이제 화연이 사랑했던 그 사람도 죽게 되고 네. 이게 좀 복수극으로 많이 흘러가더라고요. 그 왕은 그 쉽게 성운대군이 죽고 난 다음에 저도 마지막 장면을 봤는데 누가 왕이 되는지는 영화 속에서는 안 나왔죠. 그게 그 뭐 이제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겁니까? 영화 후반부에 보면은 그 이제 화연의 아들이 좀 왕이 될 것 같은 걸로 좀 암시는 돼요. 그렇죠. 저도 네, 그 장면을 그 봤는데 네네. 그 성운대군이 죽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 네. 이렇게 받든다고 해야 되나 네. 어떤 그런 분위기.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권유의 아들이었던 거죠. 성원대군의 아들이 아니고. 네. 결국 어떻게 보면 화연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의 어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네. 뭐 그렇죠. 그와 같은 뭐 음모라고 해야 됩니까? 뭐 술수를 좀 버린 거죠. 네. 결국 성운대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왕이 되었지만 결국 성자의 저주에 빠졌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냥. 그렇죠. 성원대군 입장에서는 그냥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이 화연이란 여자를 탐내서는 안 되는 여자인데 이렇게 탐을 냈다가 뭔가 승자가 된 것 같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 오르는 건 역시도 쉽지 않은데 어찌어찌 하다가 왕이 또 올랐는데 그것도 또 비극으로 되고 결국 네.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했다. 그렇죠. 네.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형의 네네. 저 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사람을 뭐 좋아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제가 또 영화를 쭉 봤었을 때는 화인은 성운대군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많이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싫다는데 싫다는데 해서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큰 틀에서 보자면. 그래서 이 성원대군이라는 인물이 보면 좀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왕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그리고 또 왕위에 오를 때 빨간 색깔 곤룡포를 입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피를 이제 묻히고 왕위에 올랐다라는 약간 그런 부분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또 저 그때 대사를 보니까 그 대비가 이게 빨간색은 모든 색을 빨아들이는 거다 그런 네.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피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또 성운대군이 그 화인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조카도 내치고 네. 그리고 부원군이 화인 아버지죠. 네네. 아버지를 죽이면서까지 왕위에 오르기는 싫었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결국 성운대군 자체도 그게 왕위를 탐낼 그런 임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비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부추겼고 무조건 왕이 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그런 그 의사결정을 표출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 보니까 네. 뭐 왕위에 올랐고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자기보다는 타의로 타의적인 것들이 이제 올라간 많고 것 같아요. 또 판단력이 많이 흐려졌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좀 승자의 저주에 시달리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뭐 성운대군이라든지 대비라든지 결국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다 이제 비극이죠. 다 네. 죽임을 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승자의 저주라는 게 그래서 저주인 것 같아요. 비극을 의미해서. 근데 또 영화 마지막을 보면은 또 네. 성원대군도 분노하기보다는 좀 체념해요.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받아들이고.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걸 또 마지막 장면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 체념 이런 거 표현해 주셨는데 네. 일방적으로 화인을 사랑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그냥 뭐 받아들인다는 표현, 네네. 아, 받아들일 수밖에 들을 없는.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 운명이다. 네, 운명이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죠. 네. 네, 마치 이렇게 저주에 걸리면 그거를 스스로 풀 수 없는 것처럼 네. 운명의 어떤 그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영화의 핵심 포인트, 승자의 저주 이야기를 계속 이제 나눠봤는데 예. 이제는 이거를 우리 사회에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예. 조금 이제 주제를 바꿔서 승자의 저주 이야기로 이어가자면 2006년이죠. 예. 금호 아시아나의 대우건설 인수가 대표적인
대표적인 승자의 저주로 꼽힌다고 해요. 그렇죠? 우리 최근 한 10년, 20년간 우리 뭐 현대 기업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승자의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대우건설 시장에서 이게 벌써 한 15, 16년 됐네요. 시장에서 대우건설의 어떤 시장 가치는 3조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당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격이 2배가 넘습니다. 3조의 시장 가치의 2배가 넘는 6조 5천억 원에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또 이 반이 넘는 돈이 일반 이 투자자들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자기 돈 3조에다가 나머지 투자자들 돈 뭐 3조 이상 가까이 투자를 해서 했는데 당시 이 대우건설 인수하고 나서 금호아시아나 그룹 재계 순위가 7위까지 올랐습니다. 굉장히 금호아시아나에서 그것도 당시에 잠깐 저 금호아시아나를 제가 출입을 했을 때 있는데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좀 어디 신문놈입니까? 그쪽에 뭐 사옥도 새로 올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쉽게 얘기해서 인수했던 대우건설을 다 시장에 네. 내놓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가요? 그렇죠. 그쵸? 당시 네. 시장가격이 굉장히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 그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주당 26,000원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네. 3년 뒤에 이쪽 금호아시아나가 36,000원에 사주겠다는 풋 옵션을 조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나중에 일정 가격으로 사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죠. 그 당시 뭐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대우건설 주가가 1만 원대로 곤두박질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네. 3조 한 5천억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당시 4조가 네네. 넘는 돈을 투자자들한테 다시 주게 된 거죠. 내뱉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위기가 왔었고 결국 뭐 대우건설은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장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룹 전체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사실 그렇겠어요. 네. 그저까지만 하더라도 금호아시아나는 굉장히 망할 수가 없는 회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왜냐? 당시에 뭐 돈이 바로 들어오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금호건설 굉장히 알짜 기업들이거든요. 이 알짜 기업들을 금호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KT로 팔렸다가 다시 최근에 롯데로 팔렸고 금호타이어도 굉장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뭐 글로벌 빅10에 드는 어떤 타이어 메이커였는데 그것도 지금 중국 업체한테 팔렸고 네. 그룹 전체가 거의 뿔뿔이 거의 공중분해 거의 중견기업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전락한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이거 대표적인 승자의 저주. 그러니까 무리한 어찌 보면 M&A가 이 승자의 저주로 가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 제가 생각이 보기에는 드네요. 네, 박상구 회장의 어떤 건 욕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좀 그룹 외형을 좀 키우겠다는 그런 욕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너가 되면 그러다 보니까 대우건설을 이 표현이 좀 그래서 대우건설을 먹어야겠다 하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투자자들의 또 돈도 끌어모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화근이 돼가지고 결국 뭐 그룹 전체가 공중분해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네. 되었습니다. 그 사실 당시에, 지금 거기 네.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 내놓게 되었죠. 네. 사실 뭐 새우가 고래를 삼킨 격이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네, 네. 그런 말도 생각이 나는데 네. 또 다른 이렇게 회자되는 얘기도 있어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 해양 인수 시도도 네, 이거도 또 많이 회자되고 2007년인가 있죠. 네.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인수가도 한 6조 5천억 원의 인수가 되어서 인수를 하기로 했었는데 뭐 물론 그 당시에도 그 대우건설 금호아시아나 대우건설 인수 한 1년 2년 뒤입니다. 그러다가 뭐 갑자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인수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계약금 한 3천억 정도를 이렇게 날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 아닌가요? 아무리 큰 그룹이라지만 그래도 3천억 3천억이면 원이면은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래도 뭐 굉장히 하나 같은 큰 경우에는 뭐 이런 그 위기, 유동성 위기를 나름대로 잘 버텨냈습니다. 네네. 네.
근데 또 있잖아요. 이런 사례가 음. HDC도 덩치가 큰 어떤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해서 또 추진했다. 이제 그러다가 또 승자의 저주에 빠진 전력이 있다고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이게 2019년 말입니다. 그 코로나 19가 터지기 전에 HDC 쪽에서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를 나서게 됐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네네. 여행객들이 급감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HDC 쪽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를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이렇게 모든 일이 아까도 말씀드린 세옹지마라하고 이 어떻게 보면 1년만 잘 버텼으면 지금 또 항공 수요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쵸. 특히 저 코로나 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물 수요는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년을 못 버티다가 결국 인수를 포기를 하게 되었었는데 또 상황이 급반전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네. 대한항공이 지금 뭐 아시아나 항공 최종까지는 안 갔지만 지금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운이 안 따라줬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운도 있고 사실 이 미래의 일을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힘들죠. 미래의 일을 예측한다면 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없죠. 네. 근데 그렇죠. 미래의 일을 조금은 이렇게 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는 예측할 수 없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가야겠다. 뭐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그런 식으로 했던 그런 대응도 필요한데 HDC 그룹 쪽에서는 그런 걸 내놓지 못했죠. 못했고 네. 인수를 포기를 하게 되었고 또 최근에 HDC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아파트 붕괴 사고라든지 네, 뭐 맞아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은 계속 연달아 터진다고. 악재는 연이어서 네, 일어나거나. 그런 악재를 네. 계속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현대 기업사죠. 예. 이 기업사에서 이 같은 승자의 저주가 왜 자꾸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날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앞서 이제 쌍용차를 인수한 KG 그룹도 이제 승자의 저주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왜 이렇게 빈번할까요? 이건 제가 보건대 뭐 제 개인적인 뭐 단견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재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외형부 풀리게 좀 치중하는 힘이 많습니다. 뭐 공진이 같은 경우가 매년 5월달 되면 이렇게 뭐 재계손이 10위, 뭐 20위권 그걸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뭐 5위권에 들려고 네. 하고 또 10위권에 들려고 그쵸. 하다 보는 그런 외형 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큰 기업들이 매물로 나오면 그 기업의 어떤 그런 기업 가치, 절대 가치를 봐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어떤 건 오해의 어떤 그런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조금 뭐 승자 제조라는 게 불행이죠. 그런 불행을 자초하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어떤 의사결정 하기에 앞서 뭐 내부 어떤 그런 가신 그룹이라는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도 듣겠지만 이 또 가신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오너가 한번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거든요. 거기에서 특별히 이렇게 반대 얘기는 내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월급쟁이 CEO들이니까 뭐 회장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또 좋습니다. 따라야 되고, 네.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이 승자의 저주 그러면 빠지는 위험을 좀 방지하기 위한 좀 필요한 전략이 있을까요? 예. 네네. 뭐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그런 부연이 되겠지만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겠고 그 뭐 하다못해 뭐 특정 그룹에서 한다면 오너의 결정 뭐 결정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어떤 그런 다른 내부 인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외부 쪽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견도 절절하게 좀 경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이렇게 쉽게 해서 기업 인수 과정에서 어떤 그런 아주 평평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굴곡이 많습니다. 그런 그렇죠.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나타나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시나리오 경영이라도 볼 수 있는데 네네.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C 이런 식으로 네네. 대응책이 좀 필요하다고 좀 판단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래야 우리 사실 뭐 지금의 어떤 그런 성장의 제조가 쭉 나타나면서 결국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짐이 되거든요. 짐이 되고 그렇죠. 네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전체한테도 좀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그룹
이렇게. 오너 분들이 조금 귀담아 네. 들을 필요가 있다. 맞아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어떤 기업의 문화라든지 네. 이런 조직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변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뭐 사실 그 한국 자본주의라는 게 보면 물론 그 현대식 자본주의라는 게 지난 일제 식민지에서도 현대 자본주의 맹아가 있었지만 사실 한국 전쟁 이후로 네. 한국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 연륜이 뭐 한 70년 뭐 80년밖에 쭉 안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자본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뭐 200년, 300년의 어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네. 뭐 그런 것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장족의 발전을 했지만 조금은 더 이렇게 반성도 필요하고 좀 더 재고도 필요하다고 좀 생각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승자의 저주, 이 저주에 걸리지 않게끔 예. 우리는 승자만 될 수 있도록 항상 좀 또 항상 현명한 이렇게 판단을 쭉 해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의사결정 하실 때도 보면 네. 항상 이렇게 보면 감정적으로보다는 소문보다는 여러 가지 그렇죠. 어떤 정보도 듣고 네,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좀 두들겨 하며 걷는다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굉장히 같습니다. 많죠.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의사결정을 했는데 네네. 뭐 집을 샀는데 뭐 갑자기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그쵸.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한 번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더 이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아주 파격적이고 뜨거운 영화였죠. 후궁 예. 속의 승자의 저주 이런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접할 수 있는 기업들의 사례들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영화를 승자의 저주라는 키워드를 갖고 영화를 바라보니까 좀 더 새롭게 접근해서 영화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번에 우리 첫 번째에서 블랙머니를 했죠. 네. 블랙머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기업 이야기가 나오지만 외환은행 기업 이야기가 론스타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뭐 이번 그 후궁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뭐 안 나오죠. 기업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극이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소위 승자의 저주라는 코드를 짚어낸 거죠. 짚어내면서 네, 우리 그쵸. 어떤 기업 쪽 이야기도 좀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뭐 다음 쪽에도 저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앵커께서도 좀 이렇게 어떤 영화 쪽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네. 한번 던져주십시오. 이렇게 이 기업 영화 속 기업 코너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배우는 것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화도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해보고요. 오늘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본 후에 다음 시간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